저희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기초인문 강의 다들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특강만 들어오신 건가요? 그 좀 궁금해서 살짝만 들어보시겠어요? 기초인문 강의 들으시는 분? 오케이. 네. 그 기초인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그 사전 설문조사 링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 홍보만 하고 문자 안 보냈나 보구나. 그 제가 여기 담당자분께 말씀드려가지고 그 사전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리게끔 할게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에 저희가 이번에 기초인문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은 학습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연간 학습 관리.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사전에 여러분들 학습 성향이라던가 그 뭐 인적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팅이 다 된 것 같아요. 지체되긴 했는데 지금 시작해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신원연구소 연구실장 배승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신원 선생님은 안 오시고 제가 진행을 해요. 제가 진행을 하는 내용은 사전에 공지된 것처럼 피셋 OT랑 여러분들 피셋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가정해서 어떻게 하면 피셋에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공부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제가 마련한 강의안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좀 참고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안에 웬만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적어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 강의안을 적어도 한 번 정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강의안이 상당히 좀 내용이 좀 분량이 좀 되죠. 분량이 좀 돼서 이걸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건이 그렇게 충족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문제 한 세 문제 정도를 가져왔거든요. 그거는 각 영역별로 올해 지지난주였죠. 올해 시험 문제에서 세 문제를 발췌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일단 한 학원 측에서 한두 시간 정도로 좀 짧게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2시간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놨어요. 근데 문제까지 풀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좀 양해 바라고 1교시에는 여러분들 제1부에 있는 피셋 개요 및 영역별 특성 이 부분을 주로 다룰 거고 좀 시간이 남으면은 피셋 문제 해결 과정 거기까지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교시에는 제가 이름 붙인 피셋 정복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그리고 그런 각 정복 단계별로 어떤 식의 공부법을 추천드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다들 대면 강의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 사실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고 자기 이해했던 거를 설명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좀 있거든요.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자,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피스에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가요? 그걸 일단 확인하고 싶은데 피스셋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피스셋은 어떤 시험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뭐 어떤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피스셋은 이건 해도 안 된다. 타고난 사람이 있다. 그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 진입한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피셋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시험 취지가 뭐고 목적이 뭐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요걸 좀 명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꼭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피셋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게 적성 시험인 거지 자격증 시험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격증 시험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도 많이 있고 뭔가 좀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지식적인 좀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데 피셋은 일단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필요한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아니고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배경 지식만 있으면은 다 풀 수 있어요.
뭐 자료 해석에 뭐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쳐도 그래봐야 사칙 연산 안에서 다 풀리거든요. 뭐 로그, 뭐 지수 이런 것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 수준은 굉장히 낮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배경 지식 수준이 낮은데도 왜 이렇게 점수 얻는 게 힘드냐, 아마 주변에서 피세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고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시험은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서 많은 문제를 맞추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짚어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강의 때 드리고 싶은 말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것들만 좀 키워드만 정리해도 한 30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전해드릴 수는 없어서 진짜 핵심적인 부분만 골라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강의안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처음 써봐서. 그냥 할게요. 제가 해놓은 설정이 좀 달라가지고. 이쪽은 제가 대학 때 강의한 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여기 일단 건너뛰고 바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론편 제1부에 여러분 피셋, 개요미, 영역별 특성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같이. 자,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어드릴 건데 여러분들 그 강의안 보시면은 오른쪽이나 왼쪽 그 날개 부분에 자, 핵심 부분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위주로 보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한번 정독을 한번 해주세요. 정독을 한번 해주셔야 그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완벽하게 전달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볼 내용은 피셋 개요 부분인데, 일단 시험 취지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험 취지 한번 볼게요.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5급 사무관이 갖춰야 될 그런 기본 소양 및 자질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시험 취지인 거고, 그리고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그렇죠?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자료 분석 및 정보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하는 게 일단 시험 취지예요. 그리고 평가 영역은 이 세 가지인 거고요. 자, 그럼 이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5급 공채랑 그리고 민간 경력이랑 시험 문제 수랑 시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40문항에 90분이고, 그리고 민간 경력 같은 경우는 25문제 60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40문제를 다 푼다, 5급 공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40문제를 90분 안에 다 푼다라고 한다면은 한 문제당 거의 한 2분 10초까지 2분 10초까지 딱 빽빽하게 쓴다면 한 2분 10초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가 2분 10초 안에 다 풀리진 않아요. 물론 뭐 어떤 문제는 2분 안쪽으로 풀리기도 하겠죠. 근데 처음 문제를 여러분들 푸실 때에는 2분 안에 푸는 것도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전략 어떻게 세우냐면은 40문제를 다 풀진 않아요. 40문제 다 풀지 않고 이 중에서 한 90% 정도? 90% 정도 풀고 정답률을 뭐 90% 선으로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한 80%만 풀래. 대신에 정답률은 거의 100% 가깝게.
두 개 방식 하면은 전체 한 80점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80점만 받아도 거의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과목별로. 근데 80점도 사실 좀 어렵죠. 쉽진 않은 점수예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전에 들으셨겠지만 쉽진 않았던 시험이었던 걸로 보이고 뭐 70점 중반 정도로 합격선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나온 건 없지만 그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 한 80% 정도만 맞춘다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합격해요. 충분히 합격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90% 정도를 문제를 풀겠다. 한 4문제 정도 버리는 거예요. 40문제 중에 4문제.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한 2분 25초 정도까지는 좀 넉넉하게 확보가 돼요. 확보가 돼요. 그리고 80% 정도까지 늘린다. 그럼 제가 한 2분 40초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거나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2분에서 2분 30초 길게 보면 한 3분까지도 괜찮긴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는 좀 더 짧은 시간으로 풀 수가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피셈 문제는 평균적으로 2분에서 3분 안에 풀어야 된다.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항상 이 시간을 염두에 두세요. 뭐 물론 처음에 문제 풀 때는 뭐 4분, 5분 막 넘어가기도 할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처음 접하는 거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부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배워 나가고 여러 문제를 풀어 나가고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씩 단축되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이제 각 영역별 특성을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언어 논리. 언어 논리 영역은 여러분들 수능으로 비교하자면은 국어 영역이랑 비슷해요. 제시문을 주고서 이 제시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핵심 주제라던가 뭐 키워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 가지고 내용이 옳게 설명이 돼 있는지 설명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건 이제 언어 파트에 해당이 되는 문제인 거고 그 외에 논리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가 또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 해서 두 가지가 묶여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언어적인 부분이랑 논리적인 부분 나눠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언어 논리 영역은 문장의 구성 및 이해 능력,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추론 능력 이 네 가지를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하고 여기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문제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시문의 종류가 파트가 되게 다양해서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모든 영역의 소재들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특정 전공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뭐 과학 영역이 약해. 과학 영역은 소재가 나오면 나는 그냥 대충 보거나 넘길래. 뭐 그런 식의 전략도 뭐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식의 문제가 어느 한 해 몰려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제재를 많이 평소에 접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학습 방법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풍부한 독서를 많이 해주시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배경 지식이 쌓이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물론 배경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수학 뭐 철학 이런 쪽은 사실과 실제 있었던 일과 실제 있는 일과 다른 거를 제시문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과학적인 사실을 그냥 제시문으로 문제 출제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다고 치면은 그 제시문을 읽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그렇죠? 좀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수학 역사 이거 좀 쉽게 읽힐 거고 또 반대로 뭐 인문 사회 영역 뭐 행정학이나 이런 쪽에 전공 있는 사람 그쪽 지문이 좀 더 쉽게 읽히는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풍부한 독서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언어 논리 영역 중에 평가 과목 중에 표현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 같은 것들을 쓸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측정을 하는 건데 이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표현을 해보는 거,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해 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말 또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글 이런 것들 요약해 보는 거,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쳐 써보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학습 방법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 및 전체를 추정하고 논리학 공부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언어 논리 파트에서
언어 논리 영역에서 나오는 논리 문제가 그리 만만한 문제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 논리적인 이런 영역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퍼즐을 푸는 방법들도 많이 알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용 및 논리적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이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신원 선생님이랑 자료 해석을 배우실 건데 다른 영역에 비해서 자료 해석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좀 더 접근하기는 쉽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기에는 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더 정직하게 나오는 영역이 저는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흔히들 수포자들 많다고 하시죠. 수포자들, 나는 수학을 나는 뭐 중학교 때 이미 접었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서 요구하는 계산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깊지가 않아요. 딱 중학교 수준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수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료 해석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기본 이론들. 그런 것들만 충실하게 잘 습득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계속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이론을 좀 어려워하는지부터 이 이론을 문제에 적용하는 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그 피스의 문제 해결 단계랑 공부법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자료 해석 영역에서는 이 세 가지 능력을 측정을 하죠. 기초 통계 능력, 수처리 능력, 수학적 추리력. 그리고 제가 여기 제시해 드리는 자료는 이 피셋 시험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지금 부서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인사 관련 부처에서 만든 문서예요. 그래서 꽤 오래된 문서인데 그 피셋의 이런 개념적인 부분에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해석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의 자료들이 다 출제될 수 있어요. 다양한 분야 지표, 통계치 이런 것들 나오니까 자료 해석 영역을 공부하실 때에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여러분들 뭐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 각 국가별 뭐 GDP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다 익명으로 나오거든요. 뭐 A국, B국, C국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수치를 외우는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제시된 자료에서 수치들을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변형 가능한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학습 방법 가볼게요. 자, 학습 방법에 보시면은 일단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숫자에 좀 친숙해지셔야 돼요. 숫자, 통계 자료, 보고서, 차트 이런 거 좀 굉장히 친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 개념을 숙지하시고 통계 자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통계 개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뭐 평균, 뭐 중앙값, 뭐 최빈값 그런 것도 있죠. 뭐 분산이라던가 뭐 도수분포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은 꼭 아셔야 돼요. 시험에 그래도 출제가 돼요. 물론 각주 같은 데에서 어떤 개념 같은 경우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라면은 굳이 각주이지 않더라도 문제 풀면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통계 개념 같은 거 꼭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좀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차트 안에서 뭐 어떤 시점에서 가장 수치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전년 대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증가했다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묻거든요. 이런 것들을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뭐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자료들 볼 때에도 그냥 넘겨보지 마시고 그럼 이 자료 안에서는 최대값이 언제 나오겠네, 전년 대비 증가했겠네, 뭐 얼마나 증가했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은 자료에서 공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굉장히 많이 도움되니까 꼭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료를 직접 계산하고 조작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평상시 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부분 간의 관계 파악, 규칙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된 자료가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게 보고서라던가 표차트 변환형 같은 문제에서 보면은 이게 부분이랑 전체랑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함정에 빠지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잘 짚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요약 및 이용법 훈련이라던가 자료의 의미 및 기술 경향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으로 상황 판단 가볼게요. 자, 상황 판단. 상황 판단 영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언어 자료 상황 중에 제가 볼 때에는 그 상황이 점수를 올리기는 가장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기출 경향이 언어가 워낙 또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언어도 좀 올리기 어려운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황 판단 영역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이 영역에서는 퍼즐 같은 게 출제가 돼요. 퍼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인 풀이법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올해 나온 문제 가운데도 퍼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보는 두뇌 퍼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논리 퍼즐, 뭐 두뇌 퍼즐 그런 것들이 상황 판단 영역에서 굉장히 빈출하거든요. 그래서 퍼즐에 대해서 좀 나는 퍼즐 어떻게 푸는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황 판단 영역을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상황 판단 영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언어 논리랑 자료 해석이랑 약간 좀 믹스된 부분도 좀 있거든요. 물론 상황 판단 영역 고유만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상황 판단 영역을 전략 과목으로 취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면 언어 논리, 자료 해석은 자료 해석 각각을 이제 전략 과목으로 삼고 그걸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상황 판단 영역을 공략하는 그런 식의 방법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황 판단 영역만 놓고 이 부분을 내가 이 부분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접근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마찬가지로 네 가지 능력을 측정을 하죠. 상황의 이해 능력, 추론 및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능력 이름만 봐도 좀 뭐 약간 두루뭉술하죠. 약간 두루뭉술하고 그래서 어떠라는 건지라는 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물어보는구나, 이런 것도 물어보는구나 하나씩 좀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상황 판단 영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고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각각의 요인 간에는 어떤 식의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대안 분석 기법 이것도 자주 묻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안을 찾고 이 대안 중에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이걸 분석해 나가는 그런 기법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주변 현상에 대한 분석 평가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묻는 게 상황 판단 영역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결론 한번 볼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셋 이 시험은 적성 시험이에요. 자격증 시험이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배경 지식의 수준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각 영역별로 물어보는 것들, 평가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좀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각각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이냐, 그런 건 이제 각각의 과목을 맡으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피셋이 교과서도 없고 진도도 없어요. 시험 출제 범위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곧 교과서예요. 여러분들한테는 피셋 같은 경우. 뭐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뭐 각각의 여러 교과서가 있지만 피셋에서는 그냥 유일하게 기출문제가 교과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제 각각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잘 편찬하신 책들이 있긴 하지만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교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출문제가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5급 공채의 경우 총 20개 년도, 입법고시 15개 년도, 민간경영 채용 10개 년도가 지금 누적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올해 시험까지 하면 이제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21개가 되겠죠. 대충 계산해 보셔도 여기다가는 곱하기 40문제, 여기도 40문제. 아까 우리 민간 경력 채용 몇 문제라고 했어요? 25문제라고 했죠. 계산해 보시면 대략 한 1400문제 정도 됐던가? 1400, 1500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상황 판단 영역은 좀 늦게 도입이 돼서 문제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1400여 문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을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처럼 늦게 보진 않을 것 같긴 하는데 아무튼 내년 그 시험 보기 전까지는 각 영역별로 이 1400문제는 한 번쯤은 다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한 번쯤 다 보시고 한 번은 기본으로 보고 최근 한 5개년에서 7개년 정도는 한 번 보는 걸로 부족해요. 두 번, 세 번, 뭐 두 번, 세 번도 사실 더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대로 많이 풀어보시면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 푸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번 풀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 같은 것들도 조금씩 다르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갈지 그런 것도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 것들은 연간 학습 관리 같은 걸로 제가 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잘하면 좋죠. 가장 좋습니다. 그게 점수가 좀 균등하게 나오는 그런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자료 해석은 뭐 80점, 89, 80점, 90점 나오는데 뭐 언어는 60점, 70점 나온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은 본인이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제 좀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본인한테 가장 취약한 건지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피셋 문제 해결 단계별로 좀 짚어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약 부분, 문제 접근법 이런 거 분석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출제자들의 출제 의도까지 간파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즉 출제자들의 출제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본인이 실제 출제자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자료 해석 뭐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다. 자료 해석에 자주 쓸 만한 자료 하나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출 문제에서 묻는 것들을 내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좀 힘들다 싶으면은 기출 문제를 변형해도 돼요. 기출 문제에서 물어본 것들을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문구를 바꾸거나 물어본 연도를 바꾸거나 물어본 내용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 보다 보면은 아, 출제자가 이런 의도로 만들었구나. 이런 수치 구조가 문제 풀기에 응용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 단축하는 방법은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피셋은 여러분들 시간 싸움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뭐 2시간, 3시간 시간 넉넉하게 주면 못 풀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이걸 1시간 반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피셋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을 어찌됐거나 계속 단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제가 이 강의안은 대학에서 제가 상황 판단을 또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 판단에서 쓴 강의안이다 보니까 상황 판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해요. 그거를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좀 더 있으니 내용을 이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 네. 자, 2부를 가보시면은 2부는 이제 피셋 문제 해결 과정 및 공부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피셋 문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피셋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걸 제가 이름 붙였다고 했죠. 피셋 정복 단계라는 게 뭐고, 그럼 각 정복 단계별로 공부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피셋 문제 구조 한번 봐볼게요. 자, 피셋 문제 구조는 그렇게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어떤 문제도 두 종류 중 하나예요. 선지형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보기형 문제가 있어요. 보기형 문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문제도 세 문제가 있었는데,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가 선지형이고 한 문제가 아마 보기형일 거예요. 각각의 문제가 접근하는 게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약간 다른 게 선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게 대부분 앞에 뭐라 뭐라 적혀 있고 마지막에 뭐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와 있는 선지 5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는 거거든요. 하나만. 그래서 옳은 것은이라고 물었다면은 나머지 4개는 옳지 않은 거죠. 하나만 옳은 거고. 만약에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물었다면은 그때는 이제 4개는 옳은 거고 하나는 옳지 않은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여기 이제 법조 문형인데 일반적인 제시문이 제시돼 있고 그 제시문에 대해서 선지 구조로 나와 있을 때에는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발문이 옳은 것은으로 묻는 경우랑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묻는 경우랑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즉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물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는 옳은 거잖아요. 4가지는 옳은 거니까 제시문 먼저 안 읽고 선지부터 읽어요. 그럼 선지 중에 대부분의 내용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일치할 테니 제시문은 길잖아요. 제시문은 기니까 제시문에서 뭔가 키워드 핵심을 뽑아내는 것보다는 선지에서 뽑아내는 거죠. 선지에서 읽다가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참고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지 내용을 참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버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좀 힘들죠. 왜냐 그때 이제 4개가 옳지 않은 셈이 되니까 옳지 않은 걸 읽어봐야 뭐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물었다면 그냥 제시문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접근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을 때는 선지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하고 그런 식의 전략도 가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드릴 텐데 다 전달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두 가지라도 건져 가신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 뭐 일단 뭐 메모는 해 놓으시되 아마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보기형 문제의 경우는 이제 보기가 한 4개, 5개 정도가 제시가 될 거예요. 3개에서 5개 정도 제시가 돼서 이제 그 안에서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골라봐라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 문제의 풀이랑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역, 니은, 리을이 맞았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이 문제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보기형 문제 같은 경우는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 정답에 해당할 수 있는 후보가 2개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4개 중에서 2개 또는 3개씩 옳은 걸 지금 짝지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지 구조상 이 4개의 선지를 다 안 봐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이 옳았다고 쳐봐요. 기억을 봤는데 기억이 옳았어요. 그럼 선지에서 기억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 그러면 나머지 니은, 리을, 디귿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만약에 좀 공격적으로 선지를 접근한다고 봐요. 공격적으로 나는 뭐 한번 디귿을 한번 봐보자. 디귿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디귿을 봤는데 디귿이 옳았어요. 옳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답은 5번을 바로 나오죠. 그쵸? 모든 문제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기억을 보고 니은 디귿 기억 본 다음에 니은 디귿 둘 중에 하나인데 디귿을 먼저 봤는데 디귿이 답이었더라. 디귿이 옳았더라. 그럼 바로 문제가 바로 풀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디귿을 봤는데 디귿이 아니었다. 그럼 디귿이 아니었다면은 이제는 리을만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기억 니은 또는 기억 니을 리을 2개만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에는 모든 보기를 다 보지 않더라도 답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기가 3개인 경우는 이게 안 통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 플레이 같은 것들도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게 하나가 피셋 문제 해결 과정인 거고 또 하나가 이따가 다룰 정복 단계, 피셋 정복 단계라는 겁니다. 개념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피셋 문제 해결 과정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피셋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그런 과정을 좀 개념화한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문제인지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조건을 이해하고 이론 탐색, 그 다음에 조건 적용,
정답 도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5단계로 나누는데, 근데 이거를 꼭 5단계로 나누지 않고 3단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인지와 조건 이해를 묶어가지고 그냥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 탐색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단계로 볼 수도 있죠. 그럼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제가 이름 붙인 것만 봐도 어떤 단계일지 느낌이 좀 오시죠? 문제 인지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 문제 자체에 대해서 뭐 이해할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대해 이해한다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문제 구조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지형 문제가 있어요. 선지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발문이 나오죠. 발문. 뭘 물어보는지에 대한 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료가 나와요. 여기는 지금 법조문이 제시문으로 형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선지가 나오죠. 문제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인지한다는 건 뭐냐면 발문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어떤 자료가 제시됐는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몰라도 돼요. 구체적으로 아는 건 그 다음 단계니까. 여기서는 법조문이 나왔구나. 법조문에서는 그러면은 법조문이 나왔다라고 보는 순간 그 다음 바로 이론 탐색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법조문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 뭐지? 법조문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고, 그리고 법조문에서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문제 인지 쪽에서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으며 전체적인 문제의 첫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출제자의 출제 의도, 여기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여기까지 출제 의도까지 파악, 이걸 물어보려 출제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은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 인지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느냐? 발문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짧게 물어보는 발문 같은 경우,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짧게 끝나는 거는 굳이 이렇게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어떤 발문은 발문 안에 조건을 숨겨놔요. 조사 대상자가 2,000명이다. 이런 거를 발문에 숨겨놓거든요. 발문 놓치면은 그 문제 못 풀어요. 제시된 기준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자료 해석의 경우 기준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분 비율들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발문에 특별한 정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자라는 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시된 자료가 무엇이 나왔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 그 다음이 이제 보기 또는 선지 확인하는 거죠. 보기 또는 선지 확인하면서 대충 내가 이 보기 먼저 보는 게 낫겠다, 이 선지 먼저 보는 게 낫겠다 정도까지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게 일종의 그 문제 난이도 측면에서 걸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자료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꽂혀가지고 그 부분과 연관된 보기나 선지가 보인다면 그거 먼저 푸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발문에 나와 있는 정보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료를 통해 뭘 묻는지 실제 질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정보 및 단서들도 나와요. 여기 아래에 제가 예를 든 거 보시면은 상황 판단의 경우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발문이에요. 여기서 특별한 정보를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는데, 세 번째 발문 같은 경우도 이쪽 단 이게 단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발문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묻는지가 나오죠. 여기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질문에서는 갑이 구매해야 할 재료와 그 양, 캐롤 음원료로 지불해야 하는 최대 금액, 방에 출입한 사람의 순서, 이런 것들 놓치시면은 여러분들 문제 다 풀면서도 헷갈려요. 그래서 결국 뭘 구하라는 거지 하면서 다시 문제 보고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처음에 문제 보실 때 문제인지 제대로 해놓으시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상황 판단의 경우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시된 자료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죠. 그래서 글이 제시된 경우도 있고 그림이나 표, 수식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자료를 확인할 때에는 키워드를 꼭 표시를 해주세요. 제시문에서도 마찬가지고 표나 차트에서도 키워드 표시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동그라미를 하든 세모를 하든 네모를 하든 별표를 하든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전 표시를 해놔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세모면 세모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를 읽는 것보다 시각화된 도형으로 확인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도 한번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지 같은 경우는 여기 선지형 문제 같은 것들 쭉 보시면은 자, 보기 및 선지에서 확인할 때 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만한 것들이 쉬운 지문을 먼저 확인을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기나 선지를 봤는데 뭐가 좀 약간 꽂힌 게 있다. 이거 좀 쉽게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 먼저 보세요. 순서대로 뭐 1번부터 보고 뭐 5번부터 보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방법이 되지만 딱 봤는데 아 이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걸 먼저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다음 네. 여기 나와 있죠. 지문의 난이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은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는 게 나아요. 내가 봤을 때 문제, 이 문제는 내가 좀 풀만할 것 같아. 좀 난이도가 좀 쉬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지문을 선택적으로 공략을 하고 딱 봤는데 가늠이 안 된다. 그럼 그냥 우직하게 1번부터 보든 5번부터 보든 순서대로 보세요. 순서대로. 이거 괜히 또 약간 섞어서 보다가 답만 다 피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주의를 하시고 핵심이 되는 키워드 표시하는 거 말씀드렸죠. 조건 이해까지만 하고 잠깐 끊을게요. 자, 조건 이해. 조건 이해라는 거는 이제 문제 인지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뭐 발문도 보고 자료도 보고 지문 이런 것도 봤잖아요. 그러면은 조건 이해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수식이 제시됐다면은 이 수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다른 뭐 표나 차트에서 어떤 항목들이랑 연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이해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 이해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전에 문제를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제시문이 제시됐을 때에는 그리고 주제 및 단락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표가 나왔을 때 주로 확인해야 될 것들 나와 있죠. 표의 제목이라던가 단위, 항목, 표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 놓치지 마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표가 뭐 2개, 3개가 나와요. 그럼 2개, 3개 나와 있는 표들 간의 관계를 이해를 못해요. 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에도 나와 있는데 전체 내용 중에 일부분만 따와가지고 표로 다시 구성하는 이런 구성 형태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똑같은 내용을 형태만 다르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뭐 성별로 분류를 하고 어떤 건 연령대별로 분류를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자료는 같고 이거 2개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엄연히 다른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풀더라도 틀리겠죠. 함정이 다 넘어가고. 그래서 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 그림이 나왔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림이 문제 출제된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모두 다 이용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그런 내용들만 취사 습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 그림에 대한 설명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식의 조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문제 풀이를 위한 힌트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식 같은 경우
상황 판단에서도 자주 나오고 자료 해석의 경우는 진짜 많이 나오죠. 어떤 문제에서는 막 수식이 서너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자료 해석의 경우는 수식이 서너 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선지나 보기 중에 하나는 그 수식들 간의 관계로 이용해가지고 제3의 관계를 도출하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빈번하게 출제가 되니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이 나왔을 때에는 여러분들 수식에 사용된 변수를 꼭 확인을 하세요. 이 변수가 표의 어떤 항목에서 가져온 건지, 어떤 차트의 어떤 부분을 가져온 건지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변수 간 관계, 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건지, 뭐 어쩌라는 건지, 뭐 비율인지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으니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식이나 수치 구조를 변형해서 묻는 경우도 있어요. 자료 해석의 경우는 이제 이게 가정형 지문으로 나오는 선지나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수식은 그대로 두되 뭐 수치 구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수식의 형태를 약간 좀 변형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서. 아까 제가 단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단서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예외를 규정을 할 때 우리가 단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주의를 하시고, 요거는 거의 100% 단서, 예외와 관련된 규정이 그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주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예외에 해당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첫째. 그 다음에 다시 예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 이런 경우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허용한다.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법조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서 예외뿐만 아니고 예외의 예외까지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고 2교시 때 이어갈게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제 쉬는 시간 여기 있을 테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